유교의 나라 조선은 대륙의 제후국이었으며 존명사대주의와 성리학에 포박된 전제 군주국이었습니다. 1392년 8월 13일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 518년 16일 동안에 이씨 왕조와 성리학자들의 놀이터였습니다. 존명과 성리학이라는 족쇄의 대전제는 500년 동안이나 밖으로 뛰쳐나갈 수 없는 사고의 한계성에 포박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왕과 신하들은 이 질곡을 천명으로 추앙하고 있었습니다. 수원 하송을 여행하기에 앞서서 수원 하송의 정문은 왕이 들어오는 방향인 북쪽에 위치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500년을 옥죄던 성리학적 칼과 구와 질은 6.25 이후 미국식 사고방식과 만남으로 비로소 풀리게 됩니다. 우리가 사물을 대하던 모든 시선과 모든 시각은 공자의 옷을 벗으면서 한민족 본연의 빛을 발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성의 서쪽에 있는 북강로를 가기 위해서 하서동에 있는 주민자치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습니다. 서쪽에 있는 북강로는 최근에 뜨고 있는 핫플레이스입니다. 가기 전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하성에는 4군데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일반 걸음으로 한 10분만 걸어가면 서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와 만납니다. 조선의 22대 군주였던 정조의 개혁들은 수원 하성과 윤건능 그리고 용주사를 일종의 퍼즐로 생각하고 연결고리를 찾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수원 하성의 서쪽 성벽을 여행하면서 유교적 이상사회의 재현이 근대를 향한 개혁이라고 포장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잠깁니다. 정조 시대에도 사색당파를 떼어놓고 말할 수 없는데요. 서북강로 밑에 흔들리는 갈대는 조선시대 왕들이 신하들의 붕당을 유도하는 치밀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듯 살랑거립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조선의 지도층인 왕과 신하들은 대명과 성리학이라는 동일한 명분이 없이는 공생할 수 없는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오로지 대명과 성리학이 아니면 쫓겨나거나 독살당했으니 말입니다. 사림은 선조 때에 서인과 동인으로 붕당이 되는데요. 그 붕당의 원인은 밥그릇 싸움이죠. 노정파인 신의금이 서쪽에 산다 해서 서인이 되었고요. 소정파의 김효원이 동쪽에 산다 해서 동인이라 불렀습니다. 붕당 당시에는 동인이 권력을 쟁취하게 됩니다. 선조 때의 일입니다. 정권을 쟁취한 동인은 학문적으로 이황, 조식, 서경덕 계열입니다. 1589년 정여립 사건이 터지면서 동인들이 대관료됩니다. 기초국사가 터진 거죠. 이때 서인들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동인을 수백 명 죽입니다. 총 주의자는 간동별국의 정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선조 때 다시 세자 책봉 문제로 동인이 재집권하게 되는데요. 이때 서인에 대한 처벌의 문제로 동인은
옹곤파는 남인, 강경파는 북인으로 또 붕당됩니다. 숙종과 경종을 지나면서 다시 서인이 집권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또 붕당됩니다. 노론과 소론으로 붕당했던 서인은 노론이 집권을 하게 되고 또다시 노론은 시파와 벽파로 붕당하게 됩니다. 집권하면 붕당하고 집권하면 붕당하고 영조 때는 노론 벽파가 집권하게 됩니다. 임금은 이러한 것을 이용하거나 견제를 하기 때문에 언제나 집권당의 반대편 사람들을 쓰고 싶은 겁니다. 반대편은 간직의 길이 열리므로 군주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되죠. 정조는 집권 세력인 노론벽파와 대척점에 있는 노론시파 혹은 남인들을 등용하죠. 영조나 정조는 이를 탕평이라 하고 왕권의 강화를 위한 것이며 관리들의 세력 균형을 위한 것이었죠. 영조 때 주도 세력이 노론벽파였고 새로 임금이 될 사도세자는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지지 세력이 없던 사도세자는 입김 센 노론벽파의 여론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노론벽파 중에서 명분을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을 청명파라고 부릅니다. 정조대왕과 대척점에 서 있을 것 같은 노론벽파의 청명파 중에는 심한지 같은 사람은 정치적으로는 밀월관계였고 김종수 같은 사람은 정조대왕의 멘토였습니다. 노론벽파 중 비청명파는 정조의 장인인 홍봉안, 처삼촌인 홍인환, 김상로, 홍락임 등이 있고요. 정순 왕후의 척신이죠. 김항구, 김항기, 김간주, 김기주가 있습니다. 김기주는 정순 왕후의 오빠입니다. 그리고 정후겸은 영조대왕이 아주 사랑했다는 하완 공주의 양자입니다. 그리고 남인들 중에서는 최재공과 전여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홍인환, 정후겸, 김기주는 정조대왕에 의해서 사사됩니다. 서월은 양의 첩외자식과 천인 첩외자식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중인 취급을 받아서 중서로 불리게 됐는데요. 정조는 박제가 등을 등용하기 위해서 서월 허통 절목을 반포하기도 합니다. 정조와 노론벽파는 그들이 모두 성리학자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창경궁 대보단에서 명나라 황제에게 제사 지내며 감격에 복받쳐 울음을 쏘아내던 정신병적인 대명사대주의 임금 중에 한 명이 정조였으며 송시열이라는 얼빠진 극사대주의자들의 후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정조시대를 파악하는 초점일 수 있습니다. 정조는 1800년에 서거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8년 전인 1792년 대보단에서 제례를 지낸 후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동방이 다시 세워진 날이다. 황제의 은혜는 잊을 수가 없다. 명예의 몰락을 슬퍼하는 정성을 펼 뿐 아니라 우리 집의 법을 살펴 지키고자 합니다. 몰락한 명나라에 제사 지내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도라고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1796년에는 봄 제사 후에 시까지 짓는데요. 황제가 동쪽으로 순방하심을 어렴풋이 보는 듯하다. 사모하는 동방에서만 예의를 끝까지 지키네. 그리고 그 이전인 1793년 봄제사 후에는 울기까지 했습니다. 재물을 올리고 몸을 일으키는 동안에 눈물이 옷깃을 적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노론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송시열이 건립한 귀산 화양동의 만동면은 조선 후기 성리학자들인 노론벽파들의 존명사대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동면은 대영군에 의해 헐리기도 하지만 지금은 복원되어 지방기념물 2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이는 용두사는 사도세자 등인
현릉원의 능사로서 정조 14년인 1790년에 건립된 왕사이기도 합니다. 용주사는 공명첩을 발행하여 건립하는데요. 87,504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보이는 아름다운 물건들은 정조가 용주사로 이전한 우리나라 보물들입니다. 화성 곤역에 들어간 돈이 대략 87만 3,517냥이라고 하는데요. 용주사의 건립자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7,504냥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 한양에 괜찮은 집 한 30채 이상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돈이라고 합니다. 용주사는 오로지 사도세자를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사찰입니다. 주 임무는 매일 6차례의 제를 올리고 1년에 6차례 제약을 올리는 것이며, 용주사의 성녀들은 1796년 화성의 완공대회에는 순군의 역할도 합니다. 그들 순군들은 아버지 묘를 지키는 군사들인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버지 묘역에 제사 지내는 사찰을 건립하는데 공명첩을 발행했다는 것입니다. 공명첩이란 뭡니까? 수치자의 이름 없이 간직이나 군역의 면제, 천민의 면천 등을 허가하는 문서입니다. 금난 정권 등을 없앤 개혁 군주의 정조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선시대에는 자금이 필요할 때 공명첩을 많이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수원은 원래 육릉 앞에 있었는데요. 신라 시대부터 풍수지리학적으로 현재의 육릉의 자리가 최고의 명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이 현재의 수원으로 이전되고, 원래 수원읍이 있던 자리에 아버지 묘를 건립한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은 정조의 죽은 자를 향한 사보곡의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리학의 최고의 선인 효와 충의 가치관은 1792년 오산시에 공자의 사당인 건리사를 짓게 만듭니다. 성리학의 맹신자인 정조는 공자의 고향 지명을 따서 건리, 곧 건리사라 이름 짓습니다. 지금도 행정구역이 오산시 걸동입니다. 어쨌든 사도세자의 묘인 현릉원 주변의 건축물, 건립 시기를 보면 현릉원이 1789년, 용주사가 90년, 건리사가 92년, 독산성이 92년, 화성이 96년에 완공되거나 중수됩니다. 그것은 사도세자의 묘가 모먼트가 돼서 지어진 건물들이죠. 그리고 정조 자신의 퇴임을 염두에 둔 건축물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조시대의 개혁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통공정책, 탕평책, 초계 문신제, 간노비 폐지 구상 정도입니다. 금난정권 폐지는 당연히 개혁정치의 일환이라고 평가될 수가 있는데요. 탕평책은 정치공학적인 문제이고요. 초계 문신제는 친위대 구축의 일환이라고 보여집니다. 간노비 폐지는 구상에 그쳤고요. 그리고 흔히 정조의 개혁정치라고 확대 해석되는 것들을 보면요, 사도의 묘 보호와 퇴임 후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인데요. 도성 이전을 위한 화성의 건축인데요. 그것은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수원에는 물이 없습니다. 즉 강이 없습니다. 강이 없는 수도가 가능할까요? 물이 없는 곳에 행정 기능만을 위한 도성 이전도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조는 강이 없는 수원에 만석거나 충만제 같은
큰 저수지를 축조합니다. 그 덕분에 오늘날 수원은 홍수와 가뭄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롱용의 설치를 개혁의 일환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것이야말로 혈릉원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친위대 구축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노른 벽파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요. 저는 개혁 정치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의 아버지 사도세자는 18세에 광증에 걸립니다. 민간 도교 경전을 습득해서 묘상한 체험도 하고요. 영조 34년인 1758년에는 금주령을 어기기도 하고요. 1761년 1월에는 자신의 후궁인 빙의를 살해하기도 합니다. 그가 세자시설 죽인 사람만 해도 1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도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라가 생기면 사람이나 짐승을 죽여야만 마음이 가라앉는다. 그것은 자신의 불행을 주변 사람들을 해치는 것으로 발현되어진 복권 연산군의 재등장을 예고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노른 벽파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연에 방지했어야만 했었겠죠. 사도세자가 현명한 예비 군주였다면 아버지 영조를 왕에 앉힌 노른 벽파를 등에 업었을 겁니다. 그러나 영조는 어릴 때부터 영특하고 지혜로웠지 않았습니까? 정조가 즉위식에서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한 것은 집권 세력들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것이 아니라 동질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유교에서 말하는 이상향인 효와 충의 가치 아래에서 사도세자를 추승하고 자신의 머릿속에 있었을 하성 건립에 대한 포석을 깔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논리의 비약일까요? 비록 정조 1년에 암살 도모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소설이나 영화에서처럼 드라마틱한 것이 아니었고 암살을 위해서 궁궐 지붕으로 침입하려고 하는 것 정도의 해프닝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조 24년 동안 집권 세력이었던 노른 벽파와도 성리학이라는 가치관의 동질성 아래에서 나름대로 수월한 통치 행위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남인인 최재공과 정약용 등을 주축으로 하여 하성을 건립하였고 결국에는 사도세자의 묘도 이전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노른 벽파의 지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조는 암살당한 것이 아니라 병사하였던 것입니다. 정조가 서거하던 해인 1800년 5월에 남인들을 등용하겠다고 선언한 오해 연회나 아니면 노론인 심한제의 12촌 정도 되는 시민의 진료사실, 그리고 정조가 서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겼던 한마디, 정순왕후를 가리키는 수정전이라는 말, 정조가 죽은 후 정조의 모든 개혁이 중단되었다는 등등의 이유를 들어 정조 독살설을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것이야말로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암살이라는 것을 일종의 추론으로 한 것이니 그와 마찬가지로 암살이 아닌 것을 추론해 보겠습니다. 오해연교 발언 이후에 노론이 위기감을 느끼고 암살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최재공이나 정약용 같은 남인들이 하성 건립의 주축을 이루고 있었고 남인들을 등용하겠다는 것이 이미 공고한 노른벽파의 세력의
치명적인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암살의 이유로는 부족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추론의 하나인 노론 심한지의 암살 주도설인데요. 심한지와 정조는 비밀편지 229통에 정조의 오차를 주고받았는데요. 심지어는 정조가 벽파 세력의 약화를 우려해서 종용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조 사후에는 시파의 힘이 더욱 강해질 텐데 조력자인 정조를 죽이고 벽파가 일시에 정권을 흔들 수 있을까요? 다음은 정순왕후와의 관계인데요. 정조가 죽기 전 마지막 던진 한마디가 수정전이라는 말입니다. 역사평가의 중요한 포인트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그러한 부분을 소설에서 쓰는 서술 트릭에 대한 추측이나 추리소설의 결과물 예측 같은 방법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수정전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정순왕후가 독살의 배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소설적 발상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정조가 죽은 후 모든 개혁이 중단되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독살이라고 단정짓는 건데요. 어떤 정책이 개혁인가를 구분짓고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조가 그렇게 염원했던 간노비 폐지는 오히려 정순왕후가 실행을 했고요. 장용영이나 하성이나 하성행궁 등은 오로지 정조의 사도세자 능행차에 필요한 것이었죠. 능행차가 없으니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존명 사대주의자들인 노론은 그렇게 경멸하던 청나라 문물과 천주학에 관련된 남인들 숙청은 당연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느 사이엔가 효연의 종 앞에 와 있는데요. 이 효연의 종은 여러 가지 효험이 있다 합니다. 한 번 치면 부모의 건강을, 두 번 치면 가족의 건강을, 세 번 치면 개인의 발전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네 번 타종을 하나 더 놓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 치면 연인과의 사랑을, 그렇다면 대대족들이 많이 칠 것 같습니다. 조선의 여러 왕들보다는 정조대왕을 높게 평가하는 편이긴 한데요. 그의 애민 사상과 통치 스타일 또한 끊임없는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만 짧지 않은 24년의 통치 기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근대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교도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낮은 평가를 합니다. 결국은 존명사대주의와 성리학에 매몰되어 있는 조선 학자들 그리고 관료들, 통치자의 한계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조선 초기 훈구파들이 집권하던 시기에는 같은 부정부패와 이전 투구를 하였더라도 사람들처럼 입으로 하거나 글로 하는 정치보다는 실행하는 정치를 했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력과 정책의 진전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5.16 쿠데타 세력의 정치 행태와 전두환 군부 세력의 정치 행태, 그리고 민주화 세력의 정치 행태를 비교해보면 이와 비슷한 양상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조선 초기부터 일종의 개혁과 갈등의 도가니라고 할 만큼 수많은 사륙과 피부침의 영광로였습니다. 아니 그것은 봉건 국가들의 당연한 속성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권력에 대한 암투와 폭정 등은 지배층들의 정치 노름이었고 일반 백성들의 삶은 태어났으니까 사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상위 2%의 나라, 중국의 우산 아래서 상위 2%들이 놀았던 놀이터였으니까요. 그러한 조선이라는 나라에 우리의 주인공인 정조는 천재이며 모든 인재를 골고루 등용했던
개혁군주임에도 불구하고 노론벽파나 정순왕후 등의 척신 세력에 의해서 그 개혁과 역사의 발전이 멈추게 되었다라는 정조 독살설의 기본 바탕은 대중들이 원하는 선악의 논리, 흑백의 논리라는 이분법적인 결과로서 조선의 암울한 붕당 정치의 한계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대안으로서의 가설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러한 정조 암살설은 조선 500년 동안의 사대주의와 성리학의 비행동성과 지나친 명분에 질려있는 지식인들과 대중들에게 역사의 지평을 넓혀주어서 신지식인 같은 만족감과 공감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역사 해석의 사치이기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독재적 효율성에 간다하면서도 내심 인정하는 역사의식과 현실의식이 어쩌면 우리의 내면의 공감대였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정조 독살설은 수많은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 한몫한 덕분에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만들어 주었고 일반인들이 의문을 가졌던 역사적 궁금증을 해소해 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조 독살설은 정조와 정조 시대의 정치의 핵심 요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조 시대의 처음과 끝으로 귀결짓는 듯하여 아쉽기도 합니다. 뒤집어 생각해보면 우리 민족은 언더 도그마가 강한 민족 같습니다. 힘이 약한 사람이 힘이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선하고 고결하며 힘이 강한 사람은 힘이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믿음 말입니다.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없는 문제를 제기하거나 정치적 선악을 가릴 수는 없는 일이죠. 우리는 효와 충이 늘 안장 역할을 하는 시대가 아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느새 헤어질 시간이 되었는데요. 누군가의 말이 생각나네요. 이상은 늘 숭고하고 고결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상은 늘 이상하게 끝난다. 오늘 밤에 달빛이 유난히 밝습니다. 이상은 늘 달빛과 같은 것인가 봅니다.